지금 전번 주 이어가지고 조명기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조명기구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광학적인 기능과 정기적인 기능과 이제 물리심적인 기능이 있다. 조명기구의 목적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거는 물리심적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조명기구가 이제 커버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차광막을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격판을 갖다가 뎁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깊게 해가지고 광원이 안에 들어가게 해서 실제 휘도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눈부심을 좀 죽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기적인 거 같고 과학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고, 왜냐하면 광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 가로등을 이런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해야 되는 면적에, 이렇게 가로등을 이렇게 이런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해야 되는 면적에 반사각을 굉장히 많이 필 수 있다면은 세 개 정도의 반사각을 굉장히 이렇게 넓게 벌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5개를 3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특히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 에임에 따라서 운동선수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볼을 찾는데, 구스쿠 선수가 볼을 찾는데 볼이 굉장히 떴는데 그 부분을 볼을 쳐다보다가 눈부심이 일으켜가지고 볼을 놓쳤다든지 이런 잔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경기에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빔의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상당히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고려를 하는. 그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감리는 조명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상암동 경기장에 최종 시공사에서 다 해놓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것이 도면대로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빔의 각도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포인트를 다 적어요. 한 200몇 개를 다 찍어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조명 기구를 하나하나씩 한 등 한 등 시켜가지고 각도를 갖다가 빔 각도를 갖다 체크를 하고 눈부심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다 겪어가지고 지금 운동장 경기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로도 하지만 컴퓨터 그래프를 해가지고 몇 번 등은 몇 각도에 몇 도로다가 내려 쏘라라고 해가지고 시공을 해놓지만, 그렇게 해놓고 또 운동장에서 운동장대로 다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과학적인 기능이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3가지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는 조명기구에 옛날에 지박사님이 나올 때는 조명기구에 목적을 3가지를 쓰라 이렇게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이것들은 이제 좀 지나간 문제로 나오지 않죠. 그래서 기계적인 기능이 쭉 있고 배광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휘도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광도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ZCM 방법이나 CI 방법이나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로브 표면적, 그 다음에 그로브 표면적의 휘도, 이거는 이제 이따가 조명 용어에 정의가 이제 나오면은 조명의 단위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여러분들 해드릴 거예요. 기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광원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등기구에 부딪혀서 손실이 되고 실제 투사되는 광속의 숫자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조명의 효율이 크다 적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특히 필립스 이런 데서 이제 알토 이런 데서 굉장히 조명기구가 굉장히 고난도로 잘 나오는데,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똑같은 조명 램프를 켜가지고 밝기 크기가 굉장히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기술의 노하우가 거의 없는 상태로 돼가기 때문에 거의 잘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는 또 중국 저가 제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조명률, 포나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죠. 그 조명률이라는 거는 광속과 숫자, 조명기구의 숫자와 조도와 면적과 그다음에 그 강강 보상률 뭐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넣으면은 이 조명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좀 기구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 주는 거죠. 그건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명 특성에 의한 조명기구의 선택에 문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IC에서 가정한 뭐 이런 BZ 방법이 나오는데 뒤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옛날에 시험 문제가 이제 배광곡선을 나타내는 방법 세 가지를 들고 설명하라. CI 방법과 BZ 방법과 뭐 DIN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다르냐? 이렇게 한 것들이 지금 세 가지의 방법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면은 배광곡선을 이렇게 이제 수평이면은 여기 수평이면은 밑으로만 나타났다 이렇게. 이게 화면에만 나타나지만 실제로 배광곡선은 위에도 있다고요. 조명기구가 만약에 글로벌형이다. 그러면은 이게 확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 전등처럼 이런 등이라 이게. 이런 등이면은 이렇게 확산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상위면을 안 나타내고 하면만 되게 나타내고 또 이게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입체적으로 나타나기 뭐하니까 이게 2차면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가지로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나타낼 거냐? 그냥 1차면으로 나타낼 거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1차면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위에 면은 위에 배광곡선 없이 나타나는 것들을 BZ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쉐입하게 되면 이거는 다운라이트 형식이구나. 이게 그 중심축으로부터 옆면으로 가면은 이게 이게 완전 확산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 확산면 등기구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건 다운라이트구나. 더 좁으면 이게 굉장히 아주 쉐입한 좁은 분 다운라이트가 되는 거지. 여기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부착 위치에 따라서 직사, 대상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다운라이트의 예, 스포트라이트의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특별한 예는 없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어요. 투광기.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눈부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 깊게 파가지고 안으로 집어넣고 앞에다가 반사면을 깊게 놓으면은 거기에서 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있는데 아까 효율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조명기구를 더 많은 조명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조명비라든지 조명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명 효율 면에서는 이게 나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눈부심을 시전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는 그냥 백열등 하나 그냥 어슴푸레하게 켜놓고 형광등 몇 개만 켜놨는데 이것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쾌적성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아주 굉장히 밝게 갔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쾌적성을 얘기하니까 밝은 건 물론이고 눈부심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명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앞에다가 루바를 놓는다든지 이거 간접 조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이 굉장히 느낌이 좋고 피로도가 굉장히 적은 거는 사실이죠. 그 대신 조명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력비라든지 왜냐하면 조명이 숫자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샹데리아 이런 부분에서 도는 부분들도 있고 특정 제한하는 부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휘도가 나오는데 이 휘도는 이 눈부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1해배당 얼마나 밝은 캔들라로 밝게 빛나느냐. 그래서 그거는 조도는 대상면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광속 발산도와 조도와 휘도의 차이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조명을 먼저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보고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아마 저기에서 얘기를
명심보감에서도 얘기를 하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조명기구나 이쪽 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휘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다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사면의 휘도, 경사면의 휘도, 휘도의 특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단위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제가 좀 하도록 하고요. 정기적인 특성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기동전압과 주파수에 대한 거. 그거는 제가 기체방전할 때 좀 설명을 했는데, 뭐 일반 배열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큰 의미가 없고, 그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스위치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이제 그로스타트 여기에서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7배 정도에서 거의 10배 정도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가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전압이 증가를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가 200V 걸리면은 평상시에 200V 걸린다 그러면은 7배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순간적으로 약 1400이나 2000V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가 2000V가 되는 거지. 그래서 2000V가 순간적으로 걸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2000V를 인가하니까 여기에서 전자가 일단 방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전자 방출은 앞에서 기차 방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처럼 필라멘트를 데워가지고 먼저 이 필라멘트를 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전자 방출을 일단 시도를 하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을 올려주면 무슨 전자 방출이 돼요? 전개전자 방출이 되는 거지. 전개전자 방출.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전기 이중충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쌍자 pH를 그래서 발명했다 그랬죠. 요번에 저희들이 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금상을 탔잖아요. 근데 그것에 저희가 여기다 전기 이중충을 놔가지고 이쪽 전기를 여기다 앞에다 갖다 놔가지고 강한 전기의 전자 방출을 하도록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놈이 튀어나가면 나간 놈이 여기에서 자유전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알파 효과와 베타 효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 전리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이것이 기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에너지 밴드가 가장 높은 쪽에서 내려가면서 빛을 발휘하는데 이게 자외선이 내려오니까 여기에다가 형광물질을 발라가지고 자외선을 에너지를 죽여가지고 가지광선으로다가 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형광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킨 것이 일반 HID 램프라든지 고압 HID 램프라든지 고압 방전등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HID 램프라든지 고압 수은등 램프는 전부 다 형광등 이것에서 모양을 바꾸고 압력을 바꾸다 보니까 시동 장치를 조금씩 바꾼 거지. 네. 그래서 그 기동 내용 나오는 거고요. 그 대형 방전등은 이 형광등에서 다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다 보면 실질적인 거는 말로 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실제 우리가 조명공학에서 기본서를 가지고 할 때 제가 아마 그 뒤에 쪽에서 그 명심보감에서 강의한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집중 많이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구와 구조에 의한 조명기구의 선택이 있고 개방구조와 밀폐구조. 뭐 구조는 뭐 이렇게 방수, 방습, 방적 뭐 이렇게 돼 있고 루머, 천장, 시스템 전자 이것들은 이제 조명기구가 어떤 천장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번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해외를 꼭 가봐라.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반드시 유럽은 꼭 가봐라. 그래서 유럽에 그 이탈리아하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독일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가보면은 특히 그 건축화 조명, 조명 효율보다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저기할 수 있게끔 하는 조명에 대한 신경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이 먼저냐,
배부르게 먹는 빵이 먼저냐? 맛있게 먹을 거냐? 좀 품 있게 먹을 거냐? 이 차이가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그 미국 방식은 어떻게 보면 배부르게 빵을 먹는 스타일이고, 좀 유럽 방식은 좀 이렇게 멋도 내고 맛도 내고 좀 품 있게 먹는 방식이고 그래요. 모든 어프로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양식도 그렇고, 조명 방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구조도 보면 되게 그런 것 같아. 좀, 응? 그 조명 배치에 따라서 이제, 벽면조도 분포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균제도라는 거는 밝음과 어두움의 그 차이. 그러니까, 균제도라는 건 여기에 만약에 그늘이 졌으면 이 그늘진 부분과 그다음 밝은 부분의 차이. 이것이 얼만큼 몇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차이가 적을수록 상당히 좋은 조명을 연출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뜨문뜨문 하나씩 켜져 있으면은 여기 진행을 할 때는 여기가 밝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굉장히 어둡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주 균제도가 여기서는 만약에 10이면 여기가 1이 나오니까 굉장히 아주 운전하기가 아주 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니까 조명등을 여러 개를 켜면은 거의 똑같은 균제도를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켜도 똑같이 균제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되는 거죠.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도 분포에 검토해야 될 대상면, 동일 작업이냐, 그 다음에 다른 작업면이냐. 그래서 우리가 조도 계산할 때 바닥이 어떤 색깔이냐, 책상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닥이 까만색이고 여기가 흰색이다. 바닥이 까만색이고 여기가 흰색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광속 발산도는 들어가는 입사하는 광속에 튀어나오는 광속이니까 까만색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지? 그런데 일반 100지르면 들어간 게 100이면 100이 다 나오니까 이면과 바닥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광속 발산도 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허용이 있지. 어느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 할 때는 막 아무튼 막 까맣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광속 발산도 비가 어느 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리면 굉장히 필요하고 상당히 아주 안 좋은 그런 조명의 설계가 되고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게 하면은 균제도가 안 좋고 가깝게 하면 균제도는 좋은데 조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 거리에 1.5배 정도다. 직사, 수평면 조도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거고요. 이건 뭐 벽면 조도에 대한 조도 분포는 뭐 그래가지고 천장 등의 불규칙한 배치에 의해서 벽면 밝기의 불균질.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여기서는 아주 그냥 상징적인 것들만 몇 개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벽면에다가 여기다 벽면 조명을 할 경우에 조도 경사를 볼 수 있고 여기 그 L과 H의 높이에 따라서 이 조도의 경사가 이제 여기에 받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보려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에 나중에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하겠지만 이제 130페이지 보면은 점과원일 때 WH에 대한 그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이해의 곡선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중에 이제 그 기초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여기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을 쭉 달아놨어요. 이게 여기 쭉 달았다 그래요. 이게 하나만 달았으면은 이게 어디까지 미칠까요? 이게 1m야. 뭐 하나만 달았다 그래. 그러면 이 형광등 1m가 영향을 주는 것은 이거의 높이의 10배, 그러니까 10m까지.
여기 10m까지 이제 영향을 줍니다. 되게. 예? 영향을 주면 이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얘기 지금 해놓은 거예요. 백열등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설명을. 그러니까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가 있으면은 여기 수평면조도는 이게 어떻게 최고겠죠. 수직면조도는 제로겠지. 제로일 거 아니에요. 섰으니까. 이 섰으니까 여기서 되면 제로지. 이게 옆으로 가야 밝아지죠. 예. 그러니까 수직면조도와 수평면조도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곡선을 나타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그 수평면조도와 수직면조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건축가 조명에 코브 조명이나 다운라이트 조명이나 벽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집기 및 기기의 배치의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디에 놨느냐, 그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배치를 어떻게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집기의 관계,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기 설비에 의한 조도, 오염계수 나오고. 작업면의 어둠, 이것도 이제 실제는 작업 손보다는 이제 그런 그 색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들어가려면 광속 발산도 비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동선상의 유도 효과와 그레어의 관계, 앰프가 삽입된 구조, 이거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되는 것들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건축가 조명의 이제 하나의 예의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이건 하시면 되겠어. 채광창. 그런데 이제 채광창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조명을 보면은, 옛날 학교 보면 복도 그 창문이 굉장히 쫙, 아주 길게 저렇게 딱 뚫어놓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커튼을 해가지고 학생들 보면, 학교 조명, 학교가 창문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죠? 넓으면은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칠판을 보기 위한 반사 문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창문을 되도록이면 좁게 만드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고려해가지고 학교 창문을 좀 적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다 펑뚫어서 그거를 이제 커튼으로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빛을 조리종하고 했는데 그것이 조명을 이제 못 살 때는 국가가 못 살 때는 이걸 그냥 다 통 쳐가지고 그냥 외부의 조명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걸 효과를 보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이 그 학생들의 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채광창에 대한 조명 관계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 고려를 해야 된다. 63 빌딩 같은 경우는 안에 필름을 다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외부의 광속을 갖다가 조절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관계는 없죠. 안에서 창문을 받다가 환한 데를 받다가 안에 사무실을 봤을 때 굉장히 눈부심을 느낀다든지 깜빡깜빡이 증가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좋은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기 창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루엣이 발생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다 저쪽 바깥에 보다가 이 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그림자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쾌감을 발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브라이드를 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아주 똑같은 조명인데도 상당히 좋은 쾌적한 조명을 연출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걸 휘도 콘트라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사무실의 조명기구가 창에 가까이 있을수록 오히려 환하니까 조명기구를 더 빼버리는 게 아니라 더 촘촘하게 나가지고 이 창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부분에 밸런스를 이루어줘가지고 되도록 반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마 1번으로 다 된 거를 보여줄 텐데 이게 조명공학에 아마 이게 아마 60강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명 시스템은 이제 인공의 빛과 이렇게 쭉 돼 있죠. 조명 환경, 물리적인 환경, 이거 얘기했고. 보시면은 이 시각이라는 걸 보면 물리적인 환경은
전번 시간에 뭐냐면 이 평량적인, 정량적인 부분과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거하고 정성적인 거하고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정성적인 것이 이게 심리적인 부분이다. 이게. 어? 그래서 이 그 사회적인 조명의 환경의 평가는 이게 그 못 살 때는 우리가 이제 가난한 나라 국가에서는 그냥 무조건 정량적으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고 좀 잘 사는 국가에서는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조명을 전부 다 심리적인 부분에다가 밀출시키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배가만 많이 부르려고 하는 거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배부르려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맛으로 먹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조도의 기준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잘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들 뭐 올림픽대로에 쭉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밤에 24시 밤에 그냥 뭐 가동 조명이 차가 지나가다 안 들어도 다 켜져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국을 가보면은 고속도로도 이렇게 안 켜놨어요. 이 주요 간선도도 이렇게 안 켜놓고 컴컴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 톨게이트 부분, 이런 부분들만 좀 켜져 있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불야성이에요. 실제 이 정도로 켜놓은 게 거의 비슷한 게 일본이 조명이 거의 우리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제가 다닌 국가로서는,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뭐, 간선도로는 조명할 수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지금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광케이블을 깔아도 그냥 그 넓은 부분을 깔아야 되고 기지국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조명 환경, 외부의 지금 가로등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조명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없어요. 상당히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걸 이제 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다 평가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좀 양호하지 않은 시기능과 불쾌하지 않은 경우, 쾌적한 경우를 봤을 때 실제 이제 쾌적한 경우로 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조명에서 이제 추구하는 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이제 라이팅 핸드북을 가지고 제가 조명 아마 해서 몇 개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CI에서 이게 이 람다 값이 왜 이게 780에서 4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냐,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죠. 이 빛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빛이, 우리 가시광선 대역이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다.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자외선이죠. 일로 갈수록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해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이고, 여기로 가면은 흰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우주선이 X선이지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래 가고, 그럼 파장이 짧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적외선이 되는 거고, 근적외선이 되는 거고, 원적외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피크치의 값이 얼마냐? 여기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X축과 Y축과 G축이 있다고. 이건 뭐냐면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광속이 실제 이렇게 단면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면이. 1차원이 아니다는 얘기야. 2차원이 아니죠. 사과처럼 오겠지, 사과처럼. 사과처럼 오면 어떻게 돼? 그 무연을 알려면 X, Y, G로 3차원으로 나눠야 돼. 그렇죠? 그래서 3차원으로 나타내는 게 평면상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X, Y, G.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와죠. 그래서 여기서 X값을 쓰겠다, 우리가. 왜 그럼 이 X값을 쓰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태양광에서 이제 이 지구로 오는 광 속에, 이 가시광선 속에 380에서 780 나노미터를 입체적으로 보니까 G에 대한 부분은 지금 380에서 550 나노미터고, X축을 보니까 이 380 나노미터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Y로 보니까 380 나노미터에서 쭉 와서 이게 시감도 곡선하고 인간의 시감도 곡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Y를 딱 찍어가지고 K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곡선 중에서 이 세 가지 곡선이 다 있는 거죠. 가시광선 대역이 쭉 다 이 광속에는 또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 X는 자외선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X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게 시감도 곡선하고 안 맞으니까 시감도 곡선하고 맞는 축이 Y니까 Y축만 빼다가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건 X광속, Y광속, G광속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Y광속으로만 보니까 이렇게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예? 뭐 자외선 여기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흑체 온도라고 했는데, 흑체 온도라는 거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그 촛불을 켜놨으면은 촛불에서 나가는 광속이 바깥에 하나 튀어나가지 않고 그대로 손실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흑체 온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촛불을 켤 수가 없죠. 그럼 촛불을 켜졌다는 얘기는 이미 광속이 단대로 손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촛불의 정상적인 온도하고는 다르다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그거는 있는 거지. 예? 그거를 이제 이 블랙바디, 그러니까 흑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처음에 제가 조명을 강의할 때 이걸 갖다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디파인이 됐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지금 상식화됐는데 처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제가 하고 한 것이 제가 처음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없었던 자료냐, 있었던 자료야. 근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비주얼 레저를 했는데, 실제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광속이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새벽이야. 그 다음에 이게 점심, 약간 오전이야. 그 다음에 완전히 낮이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 태양, 아침에는 이 부르스름하게 이게 많아. 그 다음에 점점 하얘지다가 푸르러져. 그런데 그 이 전체 오는 것 중에서 시감도, 눈에서 반응하는 게 여기 권역이다, 이거지, 여기. 여기 권역이야. 그런데 여기 권역에서도 우리 눈의 시감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어. 380에서 780까지. 그러니까 이 팩터가 다르죠, 그죠? 예? 여기에서도 요런 걸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치의 수치의 맥시멈이 어디냐 하는 거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K값을 계산하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게 밤에, 낮에 요 시감도 곡선이 이렇게, 예? 움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칼라 템퍼레처에 따라서 이 켈빈 온도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흑체 온도가 그전에 제가 저기 한 걸 어떻게 돼? 촛불. 그러니까 초가집에 이런 방이라면은 어떤 불을 켜놔야 여기가 아주 은은하고 좋겠어요? 네? 여기에는
촛불인데 촛불이 약 3,500 뭐 K다. 색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가 막 많은 광원을 놔가지고 밝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공부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은은하게 비추려면 촛불에는 형광등을 켜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형광등은 백색으로 해가지고 낮에 켜는 거라 굉장히 밝아야 되잖아. 그게 사무실에 맞는 거고 촛불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은은하지. 굉장히 은은하고 굉장히 쾌적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에다가 뭐 이렇게 식당에다가 뭐 조명등은 죽이고 촛불을 켜놓는 거는 맞는 거예요. 어둡고 어두운 데다가 촛불이 켜져 있으면 촛불의 색온도가 그 어두운 환경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올림픽대로의 그 조명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거는 밤이면은 밤에 켜는 조명이면은 어둡기 때문에 색온도가 낮아야 돼. 어두운데 색온도가 높으면은 아주 뜨거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뜨거운 느낌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낮에 촛불을 켜놨다. 밝은데 촛불을 켜놨다. 그러면은 색온도가 조도는 밝은데 굉장히 그 색온도가 낮으면은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드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하고 아프리카 대통령이 순방을 왔어. 근데 카메라로 찍어. 카메라로 찍는데 그 아프리카 대통령 까마해가지고 만약에 카메라에서 받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색온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색온도계가 있어요. 그 색온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검은 거는 어떻게 돼? 뭐라 그럴까요? 이걸 낮춰야 되겠어? 높여야 되겠어? 피부가 검으면은 밤에 어두운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온도를 낮춰야 돼. 그러면 조명기구가 어떤 색이야? 백색, 흰색, 흰백색보다는 약간 전구 색깔로 연출을 해줘야 이 사람이 아주 활기차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까마니까 어둡잖아, 이게. 어두우니까 색온도가 밝으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지는 거지. 그래서 방송국은 내가 알기로는 카메라를 들이댈 때, 특히 저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저기들은 색온도를 체크하고 조도하고 색온도하고 맞아떨어져야 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암수능, 명수능.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한 대로 스펙트럼에는 연속 방사와 밴드 스펙트럼과 라인 스펙트럼이 있으면 지금 이게 형광등 라인 스펙트럼이고 백열등에서 나오는 건 연속적으로 다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 연속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빛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형광등보다는 백열등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 심리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 굉장히 아주 열방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광속이 들어가는데 실제 보세요. 이 면적은 최소 면적이지. 이렇게 요 면적이 조금 이렇게 뉘일수록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럼 광속의 분포가 낮잖아요. 그죠? 10개가 광속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요런 조그만 면적의 광속이 10개인데 이렇게 되면 면적이 커지니까 광속이 하나 면적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밝은 게 흐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입사광속과 입사광속의 비가 뭐예요? 조도라는 건 뭐야? 조도라는 건 입사하는 광속의 숫자야. 지금 자 봐. 여기에 이런 광속이 들어온다 이거야. 여기 100개야. 그러면 이런 면적에 몇 개의 광속이 들어오느냐 이게 조도야. 조도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거는 조도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그렇지. 조도가 아니지. 들어가는 광속의 숫자가 내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튀어서 들어오잖아. 그지? 튀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조도에다 곱하기 뭐야? 반사율을 곱해줘야 돼. 이게 광속 파산도 비야.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라는 거는 실제 우리하고는 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색감하면 어떻게 돼? 여기 색감하면 여기 백룩수야. 근데 실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광속 파산도 비는 10레드룩수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속이 있으면은 조도라는 건 이 광속에 입사하는 광속의 숫자고, 광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밝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게 되면 광도가 높겠어요? 여기는? 광도 높죠? 여기는 광도가 낮죠? 그죠? 똑같은 광속의 숫자의 면적이 크니까. 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광량이라는 거는 광속의 숫자의 시간적분 함량.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시간에 얼만큼 많이 들어왔냐. 광속이. 책이 누렇게 되는 게 왜 그래요? 책이 누렇게 되는 거는 흰 거에서 누렇게 되는 건 어때요? 광속이 들어가는 입사에 광속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변색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누렇게 돼가지고 글씨가 다 없어지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광량이 제한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은 고서 박물관은 굉장히 어둡게 해놨다. 어둡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어둡게, 침침할 정도로 어둡게 해놨냐면 밝으면은 광속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시물을 오랫동안 전시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왜냐면 광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로 나눠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에너지 W 안에서 예? 전등 효과에서 에너지를 빼면은 이게 전등 효율이야. 이 전등 효율도 W4와 W5로 갈 수 있는데 가시광선과 가시광선이 아닌 거로 있죠. 또 가시광선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 쓸 수 있는 광선과 못 쓰는 광선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유효광선과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 비로 갈 수, 원래는 실제로 나오는 게 만약에 우리가 눈에서 보는 건 W6라면, 입사하는 에너지 대 나오는 발광 효율을 보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W1분의 W6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도, 광속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도는 입사하는 광속의 숫자고 조도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해가지고 오메가를 해가지고 반사율을 곱해주면 광속 발산도 B가 되고 이거에 대한 이 조도에 대한 광속에 대한 이 조도 B를 해배로다가 면적으로 다 나눈 것이 이제 휘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휘도하고 광속 발산도 B는 그 파이로 다 나눈 상관관계만 나온다. 요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고 아주 요거 제가 설명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강도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전력, 전류, 전압, 무효전력, 유효전력, 피상전력 이런 단위를 모르고 전기를 할 수 없듯이 이 단위의 이 조명의 단위를 모르고서는 조명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버 페그너의 법칙, 퍼킨제 이펙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윈의 변이 법칙, 프랭클의 방사 법칙, 파센의 법칙, 패닝 효과, 스토크의 법칙, 인버스 스퀘어, 이거는 이제 그 조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키워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조명을 갈 때 가야 되는 거죠. 전등. 그래서 이게 파장이 거의 우리 시감도 옥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80에서 780만 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텅스텐이 거의 그 아침 떠올 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조명이 저게 되는 거예요. 윈의 법칙, 프랭클의 밤사 법칙, 색온도. 그래서 색온도라는 거는 굉장히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는 건 색온도와 조도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갖는다. 조도가 낮을 때는 색온도가 낮아야 된다. 조도가 높을 때는 색온도 높아야 된다. 그래서 조도가 높을 때는 흰색으로 가야 된다. 낮에는 흰색이 좋다. 그래서 형광등이 사무실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는 빔라이트가 낮고 이제 백열전구나 전구색 형광등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도와 색온도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라. 이거 아주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구의 구조, 설명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전압의 특성은 이게 이제 그 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을 낮추면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광속이 떨어지고, 전압을 좀 올리면은 수명이 짧아지면서 광속은 많고, 이역에 대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설명한 거고, 이거 옛날에 동종곡선 이게 상당히 시험제도 많이 나왔는데 80% 이하는 떨어진 거라 끊어진 거로 보는 거고, 수명, 주위온도, 전멸의 현황,
일반 전구. 일반 전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백열등 저 자동차용 전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수 전구가 이제 투광용. 그래서 지금 자동차용 전구도 그게 할로겐 전구가 이게 일반 형광등 전구로 개선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이게 아마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심보고 하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밴드야. 그러면 형광등은 여기가 380이면은 이게 780 나노미터면은 거의 흰색이니까 이렇게 안 나오다가 어느 밴드에서 이렇게 딱 이거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 스펙트럼이지. 그러니까 이걸 고압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쭉 나오다가 조금 이렇게 번드가 넓어져. 그러면 색감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색깔을 더 좋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R색도 나오고 G색도 나오고 B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예?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나오면 이걸 또 특별하게 좀 하면 이게 세 파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R, G, B가 나오니까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약간 이런 색깔을 가져가니까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색깔이 하나로 나오는 것보다 좀 많이 잘 좋게 나오는 거죠. 색깔을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압으로 하면은 왜 이게 밴드 스펙트럼 넓어지냐? 왜 그러겠어요? 저압에서는 왜 라인 스펙트럼이고 고압에서는 왜 밴드 스펙트럼이겠어요? 그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이제 많이 정리가 돼 가는데 왜 저압에서는 라인이고 고압에서는 밴드 스펙트럼이 나와요? 형광등은 저압에서는 하나의 수은이면 수은 하나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수은 하나가 기저 상태로 갈 때는 한 스펙트럼밖에 안 된다고. 근데 고압에다는 여러 가지를 넣잖아요. 메탈 할라이드라는 게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스를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그 기저 상태가 다 다르잖아. 그럼 기저 상태가 뭐예요? 그러면 또 기저 상태부터 설명해야 되지. 원자핵이 있으면은 원자핵에서 첫 번째 궤도에 이게 수은이 다르고요. 다른 물질의 이 밴드가 다르다니까. 자, 보세요. 이게 수은이야. 수은은 여기 올라갔다가 이놈이 여기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자외선이라는 고유 파장 하나만 내. 이 수은이 하나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 밴드에서 이 위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면은 이거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자외선이 아닌 약간 푸른빛이 나와, 이건. 이것도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또 다른 거를 넣으니까 이놈은 여기서 올라가는데 이게 더 약해. 그래가지고 이놈은 붉은 빛이 나와. 세 개를 같은 관에다 넣어봐. 관에다 넣어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이놈이 여기가 돼가지고 다시 기저 상태로 들어가면은 세 놈이 다시 떨어지니까 자외선 파란 거 뭐 푸른빛, 붉은빛이 믹스가 돼서 나오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어떻게 될까? 퍼져서 나오지. 네? 알겠어요? 그 루미네센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도 옛날에 많이 나왔죠. 점등의 원리. 그래서 뭐 언제부터 방사. 그래서 이 기저 상태에서 제가 여기의 에너지, 전리 에너지, 예? 그래서 이 전리 에너지는 궤도를 나가는 건데 나가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질량이 무거우면 힘들게 나가겠고 궤도가 가까이일수록 빨리 어렵게 나가겠고 어떻게 돼? 예? 전하량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죠? 이거 기저 상태 뭐 해가지고 이거
기체 방지에서 다 탄성 중독과 비탄성 중독 설명 다 기체 상태에서 다 한 거예요.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기에서 핵심이지. 이 기체 방전 쪽에서는 일반 형광등서부터 HID 램프, 고압 형광 램프에서는 그게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LED 램프 나오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이제 별개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페니 이펙트, 기동 후에 내용관, 뭐 방전, 그로 방전 해서 지금 이거는 참 아주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형광등이 처음에 점등될 때를 보면은 처음에 점등할 때 이게 딱 스위치를 넣었어. 그 스위치를 넣는데 스위치 점등하면은 여긴 따닥따닥 붙으면서 전압이 2000볼트가 뜨니까 전압은 굉장히 높지. 어? 전압이 높고 전류는 굉장히 낮아요. 아직 방전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가 전류가 즉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 방출되면서 이게 어떻게 돼? 영원히 이렇게 쭉 가버리면 전자 사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락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돼? 어느 점에서 끊어줘야 돼. 묶어줘야 돼. B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은 이 R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방전이 이게 점등이 됐을 때는 낮은 전압에 많은 전류가 흐르는 이 상태에서 방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걸 다 뭐를 가지고 이 R을 맞춰. 그래서 초크 코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크 코일은 점등도 해주지만 점등한 이후에 딱 임피던스를 걸어가지고 잡아주는 거지. 예? 방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 양단에 필라멘트가 전자사태로 돼가지고 쇼팅이 돼버리겠지. 예? 이게 굉장히 아주 이거 갖다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로 풀 수 있어야 돼. 조류. 공진이 그렇고요. 고압 방전 램프는 지금 이거 이제 그전에는 뭐 내가 지금 탁 여기 샘플을 갖다 보여줬는데 여기서 처음에 요 그로장구 여기서 탁 방전이 일어나요. 방전이 일어나면서 뭐야? 여기 하나가 여기 저항이 있어. 여기 저항이 있는 데서. 전압이 높으니까 방전이 일어나.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자가 막 나가요. 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쇼팅이 돼버리면 요 옆에다가 전압을 걸었는데도 일로 방전이 안 돼.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항이 더 낮으니까. 방전이 됐다는 얘기는 저항이 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항이 낮으니까 여기가 저항이 높은 데로 전류가 안 흐른다고. 그러니까 이 보조전구하고 방전이 스톱이 돼버려요. 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가스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에? 그게 합쳐진 뭐 메탈 할라이드 등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메탈 할라이드는 여기에다가 이 첨가물 나트륨, 탈륨, 인듐, 스칸듐, 뭐 토륨, 뭐 이렇게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집어넣으면 6개의 밴드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가 기소 상태가 다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복귀할 때 에너지 밴드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네온 사인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거는 그 색깔의 기소 상태에서 내려갈 때 나오는 에너지 밴드에 대한 부분을 갖다 가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저번에 얘기한 대로 굴이다 그러면 29개 아니야? 그러면은 처음에 밴드가 2개가 되죠. 하나 밴드 되죠. 하나 밴드에 전자 2개지. 예? 하나 밴드 전자 2개예요. 그럼 두 번째 밴드가 2N의 자수이니까 2는 4, 예? 8개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첫 번째 궤도에 2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6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지금 이 기저 상태에서 올라갈 때가 가장 어렵다고. 그렇죠? 그 이놈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위 밴드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이놈이 밑으로 내려갈 때가 가장 큰 에너지 밴드를 준다고. 이때 그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때 빛이 수은 같은 경우가 자외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떤 색깔을 넣느냐에 따른 거는 여기에 어느 해 첨가물을 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압력이 또 다르지. 그러니까 조합으로 하게 되면 여러 함유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첨가물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압일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색깔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는 수은 형광 램프가 굉장히 창백하고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은 그 수은등에다가 보면 수은등이 보면 이 안에가 허옇게 칠해져 있어요. 그죠? 이 안에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외선이 나오니까 이 자외선이 바로 나오게 되면 뭐 눈에 손상을 주지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형광 물질을 발라가지고 에너지를 죽이는 거예요. 가시광선으로. 에? 그래도 한 색밖에 못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개선하는 게 이게 이제 3파장 형광 물질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3파장을 집어넣지. 파장이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색의 에너지 밴드로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빨간 거, 파란 거, RGB로 다 하게 되면 이 색깔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약간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아마 15년 전만 해도 다 수은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은등이니까 밤에 그거 보면 되죠. 수은등의 색온도는 굉장히 높거든. 그러니까 어두울 때 색온도가 높으니까 언밸런스야. 그러니까 그냥 창백하고 막 으실으실하고 막 추운 것처럼 느끼는 거니까 색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은등을 했다가 그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선진국은 이걸 안 쓴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메탈등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미국을 가면 그게 나트륨등으로 돼 있죠. 불구스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지만 뭐 미군 부대 옆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나트륨등은 색감은 불구스름해서 색감은 나쁘지만 그 안개 투과율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야간 조명에는 그 사람한테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보면 어두울 때 조도가 낮을 때 색온도가 낮은 것이 가장 사람이 그게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이 틀 때 어두워가면서 불구스름하게 동이 트는 것이 사람한테 가장 좋단 말이에요. 또 노을이 질 때도 약간 조도가 어두우면서 노을이 지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럼 밤에는 그 색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은등을 켜놓으니까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등은 이제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밝지 않아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럼 색깔을 좀 개선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첨가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소 상태로 돌아갈 때 에너지 밴드를 여러 개를 섞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색감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도 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지금 메탈 등으로 갔고 지금 그걸 갖다 또 이제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좀 다른 등으로 다 가긴 가는데 실제 그래서 이제 메탈 할라이드 등이에요. 그 내용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내용 구조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색깔을 가시광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깥에다가 어떤 그 형광 물질을 안 발랐죠. 그죠? 그러니까 안에 투명하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수은등은 가시광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광 물질을 발라놓은 거고, 이것들은 뭐 이제 그 에너지 밴드, 그 에너지의 그 소모되는 부분을 이제 내는 건데,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명심보강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보처럼,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면은 여기서 한 파장이 딱 나오고, 수은 형광등 한 파장이 나오는데, 여러 밴드의 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빛의 보임이 굉장히 아주 좋다. 고압 수은등도 거의 형광등하고 똑같은 에너지 밴드가 하나만 나오니까 굉장히 아주. 고압 수은등이 이제 써야 될 때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골프장. 밤에 야간 조명을 한다. 그래서 파란 잔디만 보이게 파란 잔디하고 공에 대한 부분만을 두각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고압 수은등을 쓰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간에 폭포가 내려오는데 폭포가 아주 시게 내려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고압 수은등을 쏘게 되면 굉장히 흰 것이 더 휘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형광등 밑에 있으면은 이제 아마 와이샷을 입고 이게 여기가 지금 등이 여러 개가 지금 믹스가 돼 있어 그러는데, 와이샷을 입고 형광등이 밑에 있으면 굉장히 흰 것이 더 희게 보이는 거는 그게 단일색으로 해가지고 가시광선색에서 백색으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흰 와이셔츠가 더 시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면 이게 이제 고압 수은등을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지. 응? 그 메탈 할라이드에는 분광 분포가 있고요. 이제 고압 나트륨은 이게 어떤 색깔이냐면 거의 등황색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등황색이냐? 그 나트륨이 그러니까 기저 상태에서 역이 됐다가 다시 자기 상태로 들어갈 때 그 에너지 밴드가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나타나는 그 쏟아내는 빛이 약간 붉은 빛을 내는 거지. 근데 요 저압 나트륨 램프보다는 조금 고압으로다 해가지고 에너지 밴드를 올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시광선 대역이면은 380에서 780 나노메타면은 한 저압 나트륨이 이 정도에서 이게 적외선 쪽에 가까우니까 이 정도에서 밴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 그러면은 고압 나트륨은 이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넓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압 나트륨에다가 해가지고 이 밴드가 이렇게 막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압 나트륨의 그 밴드에 포함돼서 조금 밴드를 좀 넓혀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방사량이 광속의 숫자를 굉장히 많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히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저압 나트륨 램프를 많이 썼고 톤넬에도 보면은 저압 나트륨 램프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톤넬 내가 자체가 붉게 나오는데 그거는 광속의 숫자가 적지. 그러면 등기구를 좀 줄이고 그 광속을 맞추려면 고압 나트륨 램프를 쓰면은 광속의 숫자가 증가되면서 색깔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샘플을 다 보여드리면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가 지금 이게 적외선 밴드 쪽에 치우치면서 이게 조금 밴드가 좀 와이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저압 나트륨 램프 이거는 이제 무대 조명에 이 무대에서 이제 일반적인 빨간색 셀로판지를 놔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백열등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하면은 고정적으로다가 저압 나트륨 램프는 껐다 켰다를 못하니까 기존 베이스 색깔을 내면서 색깔을 바꿀 때는 이 저압 나트륨 램프를 많이 써요. 그냥 하나만 딱 나오잖아요. 요 크세논 램프는 지금 무대 조명에 상당히 많이 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극과 전극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압으로 해가지고 그냥 직접 쇼트를 시키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쇼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등 장치가 그 적당한 전극을 놔놓고 여기서 그 고압부터 쇼트를 시키는 거죠. 계속 방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속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많고 어떻게 돼?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그 크세논 램프는 이 곽에다가 항상 넣고 다녀야 되고 이게 설치를 했을 때, 할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손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쫙쫙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대 조명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조명 광원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광속을 원할 때는 이 크세논 램프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기 용접할 때 이 용접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예? 그래서 이제 백열전구서부터 이렇게 쭉 램프의 종류가 있는데 이 램프의 종류를 그 어느 적재적소에다가 넣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같이 겸비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강의 때마다 얘기지만 한강 조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주 기본이 안 된 조명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올림픽대로 옆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홍등관을 만들 일이 있어요. 밤에. 빠지는 쪽 하나 보고 막 이거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서 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게 그래서 아마 매스컴에도 어떻게 보면 신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자, 보면 이 조명기구를 선택하는 거는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도와 색온도와의 관계다. 이게 굉장히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다 이거야. 낮에는 아주 조도가 굉장히 아주 이게 2만 룩스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2만 룩스면은 이거에 맞는 바란스가 색온도가 6000K나 최소한 5000K가 돼야 돼. 이게
색온도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침, 저녁은 이 조도가 보통 약 한 200에서 100룩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색온도가 한 2800, 그러니까 촛불이 2800에서 전등이 조명 백열등이 한 3100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바란스를 이루어야 돼.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광색이에요. 광색. 광색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RGB지. 그러니까 붉은색을 나타내는 거냐, 파란색을 나타내는 거냐, 조도의 색깔이 이제 이제 광색의 색깔이 맞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분위기 조명이지. 그러니까 가로등도 그냥 일반적인 그 운전자의 보임의 조건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은등을 켜놓으면은 여름에는 좋죠. 여름에는 왜냐면 시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더운데, 고압 수은등을 켜놓으면 도로에 나가면 아주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겨울에 만약에 그것이 계속 켜지면은 더 추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다가 파란색을 야간 조명을 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푸른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운 느낌이라든지 아주 냉혹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한강에서 조명을 연출하면은 그 조명을 구경하는 사람 하여금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만 뭐 자살을 하러 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침 들고 쫙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그 아침 노을이 지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면은 아마 뒤로 돌아갈 거를 더 물속으로 따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조명이라는 건 무조건 밝음이 아니고 그 분위기하고 그 저기하고가 그 색감하고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이제 경제성 있는 거예요. 에? 여기 이제 수명도 들어가고 경제성도 들어가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전력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실제 그 돈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을 충족 못 시키면 조명은 실패다. 이렇게 아마 지금 쭉 된 거를 보여드렸습니다.